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최근 논란으로 탈당해 지금은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혜원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아내인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창으로 40년 지기 친구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손혜원 의원이 결국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자신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게 주요 혐의입니다. 전남 목포의 한 개발 지역에 확인된 것만 수십 건에 이르는 건물과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친 독립유공자 포상 논란, 국가 공식 엠블럼 저작권 침해 논란 등 최근 수많은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혹들을 대하는 부적절한 태도 때문에 더 큰 논란이 일고 있죠.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한다거나 심지어 본인 부친이 과거 월북해서 북한의 밀명을 받고 활동했다는 간첩 논란이 일자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지? 냐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보훈처 논란 같은 것들은 지금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타운 관련 의혹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입니다. 지난 수개월째 이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었죠. 워낙 길게 이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도대체 뭐가 문제의 핵심이고 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목포의 여왕이 된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논란들, 그리고 그녀가 재판에 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혜원 타운, 손혜원 랜드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손혜원 의원의 주변 측근들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무더기로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지인과 친척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들이 확인된 것만 무려 건물 21채와 땅 26곳입니다. 괜히 손혜원 타운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목포 주민들이 손꼽는 이 노른자 블록 중에서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곳의 3분의 1을 손혜원 측근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들을 투기 목적으로 대거 사들였다는 게 바로 의혹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동산들을 사들이고 불과 1년 후에 이 지역이 목포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손혜원은 당시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당 간사로 있었습니다. 문화, 관광 목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움직이고 편성하는 막대한 권력을 가진 자리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이 과정에서 목포 문화재 거리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게 된 후에 부동산을 대거 사들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바로 권력 남용 논란의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손혜원 측이 가지고 있는 건물 일부는 문화재청에 의해서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상업적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번 정부의 지원금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스 기사들을 검색해 보시면 아마 시간이 좀 뒤죽박죽할 겁니다. 그 이유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파도 계속 이런 의혹들과 정황들이 나오면서 이때 이걸 이렇게 샀다, 저때 저걸 저렇게 샀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쟁점들 위주로 시간 순서에 맞춰서 타임라인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시작은 2017년입니다. 5월에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청 측으로부터 목포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받습니다. 검찰 측은 이게 보안 문서였고 손혜원이 이 비밀 자료를 받은 이후에 집중적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기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본인이 아니라 이 목포시장과 시청에게 문제가 있다면서 변명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보안 자료를 보고 주변에게 사도록 권유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안 자료를 보여준 목포시청과 시장 측에게 문제가 있다는 변명입니다. 17년 9월에도 손혜원 의원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계획 자료를 받아본 바 있습니다. 그렇게 17년 6월부터 19년 1월 사이 손혜원 의원의 주변 사람들은 목포 일대에 엄청난 수의 부동산들을 사들입니다. 조카 명의를 빌려서 해당 보안자료에서 사업구역이라고 나와있던 곳에 땅 3곳, 건물 2채를 샀습니다. 손혜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던 재단법인, 회사, 그리고 지인들에게 같은 지역의 땅 23곳, 건물 19채를 사게 한 의혹도 있습니다. 언론에 의해 확인된 것만 이 정도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부패방지법 위반이죠. 그리고 2019년 1월 15일 손혜원 주변 인물들이 열심히 목포 일대 부동산들을 사들이던 이 시점에 SBS에서 보도가 나옵니다. 손혜원이 지인과 친척 명의로 건물 9채를 사들였고 1년 뒤 이곳이 목포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었다는 보도였죠.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비공개 자료를 활용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 시점만 하더라도 언론들은 손혜원 주변 인물들이 이 목포 일대에 수십 건에 달하는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기껏해야 건물 9채인 줄 알았던 겁니다. 손혜원 의원은 이러한 보도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데 의원직이 아니라 목숨을 걸겠다고도 했죠. SBS를 고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추가 보도들이 나옵니다. 손혜원 남동생이 SBS에 전화를 해서 건물 매입은 우리 뜻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건물의 주인인 손혜원의 조카, 즉 남동생의 아들은 정작 목포에 가본 적도 없고 그 건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번 돈을 누가 어떻게 가져가는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심지어 손혜원의 조카가 이 건물 2채를 매입한 시점에 그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조카의 이름만 빌려서 건물을 사들였다는 차명거래의 결정적인 단서죠. 논란이 점점 커지자 며칠 후 손혜원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손혜원은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본인은 문화재 등록이 되는 줄도 몰랐다면서 평생을 살면서 본인 이익을 위해 남을 움직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전부 왜곡 보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달인 2월 19일 검찰은 손혜원 의혹과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고 3월 5일 목포의 건물 4곳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렇게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다 결국 6월 5일 손혜원 의원은 직접 검찰 측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 6월 18일 불구속 기소됩니다.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손혜원의 주변인들이 목포에서 땅을 사기 시작한 이후인 2017년 11월 손혜원 의원은 국회 교문위 예결소위, 즉 다음의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목포의 문화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목포에 있는 오래된 목조주택들을 보수하면 엄청난 자원이 될 거라면서 운을 띄우더니 복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문화재청이 공모받은 후에 심사해서 지원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달 뒤에 문화재청은 손혜원 의원의 건의 그대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상 최초 면단위 문화재 개발 사업 공모를 받기 시작합니다. 면단위 문화재 개발이란 건물 하나하나가 아니라 일정 구역 전체를 통째로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사상 초유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공모에 지원했던 11개 도시 중 3곳이 선정이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목포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국회에서 조카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 창성장은 목포 가사 1호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데요. 2018년 10월, 즉 손혜원 의원 측이 사들인 부동산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직후죠.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장에서 손혜원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을 불러다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고 있다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지방 숙박시설 낙후로 꼽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쿠바의 까사와 같은 지방 특색을 살린 게스트하우스가 대안이라면서 목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창성장 이야기를 하죠. 이런 숙박시설들을 도시재산과 같이 국가가 개발해줘야 관광업이 살아난다면서 게스트하우스들의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이거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국회의원의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목포 현지에서 진행되던 국정감사 도중에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창성장을 방문해서 직간접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이렇게 목포 투기 관련 논란이 일자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죠. 글쎄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재, 관광지역의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목포 구도심에 손혜원 타운이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로 많은 건물과 땅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굳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싶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한 지역을 소유한 거나 다름없는 귀족이 된 셈인데요. 지금까지 언급한 목포와 관련된 논란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언론에 의해 밝혀진 사실들과 주요 의혹들만 이 정도인 거고 이마저도 시간 관계상 추려서 이야기한 겁니다. 손혜원 의원은 지난 1월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0.001%라도 검찰 조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가 불리하게 나오고 재판으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뭐라고 했나요? 재판에서 차명건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는 물론 국회의원직도 약속대로 사퇴합니다. 라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고작 초선 의원이 이 정도로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었던 건 손혜원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40년지기 절친이라 그렇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죠.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국회의원직은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때 가서 말을 바꿀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손혜원 의원, 아까 말했듯이 고작 초선 국회의원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처음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향력이 당대표, 원내대표를 뺨칩니다. 분명 지역구는 서울 마포인데 무슨 지방의 영지를 가지고 있는 중세시대 귀족처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전남 목포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재판에서 가려질 투기 의혹의 유무지 여부를 떠나서 도대체 어떻게 고작 초선 의원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었는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어쨌든 말 한마디로 목포 구도심에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서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든 정황, 수많은 관료들이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손혜원 의원이 하라는 대로 사업들을 추진했던 정황, 도대체 목포에 실시된 정부 사업과 개발이 손혜원 의원에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인지,
바로 이 포인트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단순 투기 논란을 넘어서서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여기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 예산과 행정을 본인 뜻대로 움직인 정황에 대해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초선 의원이 이 정도 힘을 휘두를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파헤쳐야겠죠. 그 단서는 아마 김정숙 여사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숙명여고 동기동창으로 40년째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과 초선 국회의원 손혜원. 김정숙 여사가 손혜원 의원을 그렇게 챙긴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제 이 손혜원 스캔들의 포커스를 청와대로 옮겨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했던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아내의 친구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당연히 분노해야겠죠. 확실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요구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손혜원 논란은 이제 막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